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40대 중반을 맞이하게 된 주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늘 듬직하게 자라준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 키우면서 세상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혼 15년 차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기도 했기에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저에게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든든한 벽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저를 향해 비수를 꽂을 사람이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끔찍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제 나이 30에 결혼이라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고 어찌 보면 먹을 만큼 먹어서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30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철없는 시절에 일찍이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일찍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기엔 너무 꽃다운 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철도 없이 그 나이에 결혼이라는 지옥 혹은 굴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는 항상 가족의 빈자리를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온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애달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운을 달고 태어난 듯 했습니다. 제가 7살이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상이 저와 언니로는 가득 차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너무 어린 나이에 두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저와 우리 언니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삶도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외동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딸을 둘이나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가인 그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쉴 틈 없이 구박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인데도 말입니다.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그동안 숱하게 당했을 그 구박들이 절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구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면박을 주고 구박을 준다고요. 요즘은 반대잖아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인데 이렇게 바뀐 지도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께 구박을 당하던 며느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언니와 저는 4살 터울이었는데 우리 언니도 그만큼 빚둔 사람이었죠. 저보다 더 한 구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정말 이 집안 살려면 다 거덜낼 작정이냐? 어디 나을 것이 없어서 딸을 낳아. 미쳤어? 집안에 장손을 낳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뭔 자주가 들었길래 첫째로 딸을 낳냐고?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 얼굴을 어찌 보란 말이야. 아이고 이 망하려나. 우리 엄마가 언니를 낳았을 때 딸이라는 말에 친할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의 고통을 방금 겪고 난 우리 엄마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말이죠. 당시 우리 엄마는 지방에서 시어르신들을 모시고 살 때였는데 오죽 머리채를 쥐어 뜯기는 게 불편했으면 애 받으러 왔던 산파가 우리 친할머니를 부여잡고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방금 애 낳은 며느리에게 고생했다는 말보다 먼저 머리를 쥐어 뜯냐고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너무하죠? 우리 엄마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난산의 난산이었는데 그 머리채를 쥐어 뜯길 때 딱 죽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었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상처가 덧났으면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까 싶어서요. 우리 외할머니는 바닷가 근처에 사시며 물질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우리 엄마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바리바리 미역부터 조기에 소고기까지 한아름 엮어서 들고 친가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베테랑 해녀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딴 해산물들을 싱싱하게 들쳐매고 아침 첫 차를 타고 난산으로 고생한 딸을 위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는 그 해산물들을 구경도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지들 입만 입이고 애 낳은 우리 엄마의 입은 주둥이인 건지 어떻게 사돈이 딸 먹이려고 들고 온 해산물을 죄다 지들 입에 쳐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아빠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아빠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조기고 소고기인데 그걸 죄다 먹어치우시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따다 말린 미역이라고 했는데. 뭐셔? 어디 딸려 넣어놓고 그 주둥이에 귀한 음식 쳐넣으려고 하는겨? 귀한 우리 아들이 먹고 힘을 내서 둘째로 아들을 낳아야지. 어딜 그걸 니년 입에 쳐넣느냐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내 입에 쳐넣으라고 가져다 준 귀한 해산물이라고요. 내가 밭에서 일하면서 그 미역 초장에 찍어 먹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거 알고 들고 오신 건데. 덕분에 우리가 푹 끓여서 잘 먹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솔직히 너는 이미 출가 외인이라 우리 집 사람인데 우리 집 든든한 남자들이 그거 먹고 힘내면 장땡 아니여.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식 주려고 낳아주려고 가져온 건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뭐셔? 너무해? 내가 말이야 딸년 낳은 니년을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집에 돈도 없어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 뭔 말이 많어. 너무너무 서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살던 시대 우리 엄마의 시골에서는 그게 당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가끔 드라마들을 보면서 과거 시집살이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드라마에서는요,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도 있고 또 든든한 친정도 있고 그런다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편이라는 게 없었대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던 것도 부러워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는 편이 없었는데 그래도 쟤는 편이 있어서 좋겠다 하는 부러운 마음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 언니가 딸이니까 둘째는 무조건 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구박을 그렇게나 했대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난산에 난산으로 언니를 낳았잖아요. 몸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둘째가 잘 들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2년이 왜 1년이 넘도록 둘째를 못 가지는 게야? 너 어디 몸이 병신된 거 아니냐?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이대로 대똑 끊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지? 기다리면 생기겠죠. 아직 삼신할매가 찾아올 날이 멀었나 봐요. 그래도 노력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노력만 한다고 생기겠냐? 아이고 답답하다. 이리 와라. 이거 들고 다녀. 어머나 어머님. 이거 부적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무서워서 싫어요. 싫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엄마의 등짝을 그렇게 후두려 팼대요. 비싼 부적까지 써서 둘째 임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싫다고 반항한다고요. 우리 엄마 눈물 찔끔 흘리면서 그 정체모를 부적을 품에 꼭 끌어안고 다녔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딸의 기운은 첫째가 다 가져가야 한다면서 우리 언니 베네저고리에 부적을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미신 하나도 안 믿습니다. 음기를 지워야 한다고 뙤약볕에 사람을 세워두기도 하고 팥을 던지는 것은 물론이요. 부적까지 들고 다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겨우겨우 낳은 둘째가 바로 저였거든요. 또 딸이었죠. 집안에 여자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 우리 엄마 몸조리는 무슨 애를 낳자마자 할머니께서 짐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나가라. 아들도 못 낳는 기집년은 이 집에 있을 필요 없다. 줄줄이 낳은 네 딸년들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무슨 적성가냐? 기집년을 3명이나 얹혀놓고 살게. 아이고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디 딸 놓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희 셋 쫓겨나면 어디 갈 곳도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머님 수발 다 들면서 열심히 살게요. 제발요. 정말 몸도 성취하는데 흙이 덮인 마당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며느리를 잡아 먹을 집안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죽어도 꼴 보기 싫다고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이혼을 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최대한 그 꼴 안 보고 살자며 집이 큰 것도 아니면서 피해 다니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방이나 마루 같은 곳에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엄마와 언니와 저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우리 엄마 혹시라도 외할머니가 걱정이라도 할까봐 아들을 엄청 바랐던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있을까봐 외할머니한테는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끙끙 앓으면서 혼자 그 시커먼 속을 달래고 있었으니까 저랑 언니는 저절로 눈치라는 게 생기게 되었죠. 누군가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행동거지를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조금이라도 반항을 했다가 친할머니한테 혼이 나서 저희 자매까지도 밥을 못 먹게 될까봐 숨을 꿈뻑 죽이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외할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면서 우리 엄마는 그나마 비빌구석이라고 생각했던 친정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우리 엄마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로 일부러 시집을 온 이유가 외할머니처럼 물가에서 미역을 따고 성게를 따고 하면서 살기 싫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물질하면서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야. 다 지난 얘기해서 뭐 하겠니? 나는 그 물질 정말 하기 싫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눈으로 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말이야. 나한테 늘 그렇게 말을 했어. 너는 물질하지 말아라. 몸 상한다 하면서. 엄마도 나한테 가끔 농사 짓는 집에 시집가지 말아라. 아니다.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라 하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건가? 그래. 내가 이 나이 돼서 우리 딸들 낳아보고 나니까 알겠더라.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엄마는 말이야. 내가 너무 귀한 딸이었던 거야.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줘도 모자란 딸. 그런 딸이 자기 같은 인생을 살질 않기를 바랐던 거지.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처럼. 아무튼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고운 우리 외할머니 추모를 한다고 엄마가 밤새 펑펑 울고 있으니 친할머니가 와서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여자가 울면 집에 뱀 들어온다고 시끄럽다고요. 멀리 있는 외가에 가서 장례식 하러 떠날 때도 하루만 있다가 오라고 했다지 뭡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시집살이를 당한 거죠.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제 나이 7살 때였어요. 저의 아버지께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가가 농사를 짓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농기계가 정말 많았거든요. 마을에서도 꽤 크게 농사를 짓던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는 진탕 드신 뒤 경각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건지 경운기를 끌고 집에 오다가 경운기가 논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 친할머니는 졸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열린 동네 병원에서 눈을 뜨셨죠.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어떻게 하냐. 나 숨 넘어간다.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아이고 데려갈 거면 저 하등 쓸모없는 년들이나 데려가지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 친할머니는 마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장례가 끝이 나고 아버지의 묘지에 봉분이 덮일 때까지 계속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엄마와 저희 자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들도 못 나는 년 왜 데리고 사냐고 당장 꺼지라고 말이에요. 불행이 옮겨 붙을 거라고 했대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맨몸으로 저희와 함께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오갈 곳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자식처럼 평생 모실게요. 제발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누가 내 자식이야. 너희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내 집에서 쌀이나 축내고 하등 쓸모없는 년들. 하나뿐인 내 아들 새끼 죽은 것도 미치겠는데 손자도 하나 없으니 내가 이를 어쩌면 좋으냐. 우리 집안 대가 끊겼는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어. 쌀만 축내는 연들 나가라고 매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저도 몇 대 얻어 맞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엄마 무일푼으로 쫓겨났는데 어디 갈 수 있는 외가도 없지 않겠어요? 외할머니도 우리 엄마 하나 낳고 살다 돌아가셨고 남기신 것도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해녀셨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일단 일자리라도 풍부한 도시로 가자 싶어서 저와 언니의 손을 잡고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국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마을에 살던 시외버스 기사가 엄마가 하도 불쌍해서 본인 노선을 공짜로 태워줘서 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버스 기사님의 도움으로 대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사모님께서 우리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아이가 둘이나 딸려 있으니 안 된다고 하셨다가 우리 엄마가 요리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대요. 평생 부엌대기로 살았던 우리 엄마였기 때문에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사모님이야 밥 차리기 귀찮았는데 잘 됐구나 싶어서 한번 시켜봤는데 요리를 잘해도 너무 잘했던 겁니다. 바로 쪽방 하나 내어주고 저랑 언니도 같이 지낼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저희는 식모살이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엄마 그래도 월급은 넉넉하게 받았더라고요. 워낙 대전에서도 유명한 부잣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저희 자매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 많이 물려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모님 자식들이 워낙 똑똑해서 저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제 나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식구는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정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엄마는 식모로 일을 하면서 우리 언니 대학도 보내고 제 대학까지 책임을 져주셨죠. 우리 언니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일찌감치 집을 비웠고 저랑 엄마랑 둘이 같이 살았는데 저도 대학을 가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친구처럼 지내면서요. 언니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희는 더부살이를 그만두고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끼리만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하네. 집 얻어서 나가는 건 정말 잘된 일이지만 그 맛있는 음식에 너무 길들여졌나 봐. 사모님, 제가 종종 반찬이랑 해서 드릴게요. 정말 긴 시간 편히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영영 남이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렇게 성급면 나 서운해? 이제는 우리 집이라는 아줌마 아니고 내 친구니까 자주 놀러와. 알았지? 사모님은 저희의 독립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언니는 32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랜 시간 더부살이를 했던 그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식모로 일하는 집 아들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냐고요. 근데 사모님네가 정말 인심이 넉넉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언니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긴 하잖아요. 물론 우리 언니 잘 나가는 회사원이기도 하고 대학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세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무사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도 했죠. 거의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전 그 집 아들이랑 연애를 하는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저도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일 먼저 시집을 가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해야 할 것도 많았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다는 것을 너무 나중에서야 알았죠. 저는요, 우리 언니와 엄마 밑에서 나름 행복하게 끈끈하게 정을 나누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 겪었던 할머니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정작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부재가 조금 있었나 봐요. 남자에게 의존을 하는 의존도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기도 했었죠.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언니는 저를 은근히 말리기도 했었지만 저의 고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행했고 언니나 엄마나 제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제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30에 만나서 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제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요즘은 박봉이라고 오히려 기피를 한다고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에게 공무원이라 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빵빵한 직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였죠. 시누이가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남편도 시누이도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기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댁이 꽤 괜찮은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또 가진 건 없어도 보는 눈은 있었거든요. 제가 부잣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었고 고급진 것과 저렴한 것들에 대한 차이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댁을 처음 갔을 때 꽤 고급진 인테리어에 돈은 좀 있는 집안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온 집안이라 결혼에 대한 지원을 전부 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고민을 눈치챈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내가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대출도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당신 괜찮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출받아서 시작을 하자는 거지? 양가의 도움 따로 받지 않고. 맞아? 맞아.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가 가진 돈 안에서 도움받지 않고 시작해보자. 그게 효도하는 방법인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그 안에서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죠. 우리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면서 친정이 어떻게 사는지 눈치를 챘을 테니까요. 남편은 쨌든 집도 꽤 좋은 곳에 살고 가족들도 좋은 직장에 다 다니고 있었으니까 돈이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았을 텐데 저를 배려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양가의 도움을 받지 말자고 말을 해준 것이니까요. 성실하게 우리 둘이서도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말을 하는데 정말 홀라당 반해버렸죠. 남편이라면 믿고 의지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말을 해준 남편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모든 걸 대출받아서 진행했어요. 집도 대출을 받아서 구했고요. 결혼식 준비도 정말 모아둔 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배려라고만 생각을 했기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남편이 왜 양가의 도움을 받지 말자고 했던 건지 저는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가 이번에 집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똑 떨어졌지 뭐니? 많은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집세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집세라니요? 아니 어머님 시댁집 전세였어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집주인한테 연락이라도 온 거예요? 저희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전세는 무슨 전세야. 이 집 월세야. 우리 아들이 말 안 했어? 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월세였어요? 어머니, 저는 아파트를 월세로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월세값 만만치 않잖아요. 그치. 근데 전세금도 몇 억 있어야 하고. 그렇게 큰 돈은 없으니까 다들 돈 모아서 월세 감당하고 있었지. 너희가 결혼하면서 월세비에서 쏙 빠지니까 우리도 좀 쪼들리네. 그니까 이번 달은 일단 돈 좀 보태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시댁은 슬금슬금 저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은 늘 돈이 쪼들렸습니다. 우리 언니는 부잣집의 능력 빵빵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물론 우리 언니도 능력은 좋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우리 시댁은요, 하다하다 뭐까지 노렸는 줄 아세요? 우리 언니가 부잣집에 시집을 간 것을 알고는 그 집에서 콩고물 떨어질 건 없냐면서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저만 보면 돈이 없다, 돈이 궁하다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 소리가 꿈에 나올 정도로 환청으로 들릴 정도로 듣기 싫었었죠. 시누이 부부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힘들었습니다. 애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도 돈이었지만 시댁도 도와드려야 했으니까요. 정작 저는 혼자인 우리 엄마는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벌어오는 돈이 정말 박봉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참 다행이지 않어?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 밀려서 싸울 일도 없고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따박따박 나오고 말이야. 연금까지 생각하면은 공무원 남편 가진 걸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도 너무 박봉이에요. 이 사람이 급수라도 높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벌어오는 돈이 시원찮아서 애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나 싶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흉보는 거야? 애들 공부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거지. 우리 아들 과외 한 번 안 시키고 남들 다 하는 학원만 보내서 공무원 시켰다. 애미가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잘하면 된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제가 오죽하면요. 남편이 박봉인데 시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육아휴직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복직을 했다니까요. 육아휴직 하는 동안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었었는데 그것조차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저는요, 아직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 부분이 제일로 미안합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을 눈으로 담지 못한 것이 말입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담은 사진첩도 따로 꾸린다는데 저는 복직해서 일을 해야 했으니 사진을 찍을 여유도 없었죠. 우리 아이들의 매일매일을 담지 못한 게 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 차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우리 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잇지를 못해? 뭐야? 언니, 울어? 왜? 무슨 일인데? 형부랑 싸웠어? 아니면 형부가 뭐 바람이라도 피웠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프댄다. 어떡하냐?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만 했는데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몸도 아픈 건가 봐. 엄마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아니 엄마 지금 어딘데? 언니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해봐.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나도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언니가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언니가 말한 병실 입구에 섰는데 엄마 명찰이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 엄마 언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나 싶게 말랐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고요. 제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더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3개월도 더 전에 있었던 명절에 잠깐 본 게 전부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 엄마가 건강한지 안 한지 별일은 없는 건지 한 번을 안 챙겼었는지 후회가 되었어요. 엄마, 어디가 이렇게 아파서 바싹 말랐어. 우리 엄마는 항상 튼튼하고 우리 자매를 두 팔로 다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랐는데 엄마, 얘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아프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암이란다, 암. 투병한 지도 벌써 6개월 좀 넘었어. 나는 왜 몰랐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 언니랑 나랑 모르게 엄마 혼자 아프려고 그랬어? 참나. 아이, 누가 그렇대. 그냥 너 사는 게 팍팍해 보이니까 괜히 말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지. 예, 너 봐라. 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아프다고 암이라고 하면 병원비 한 푼이라도 더 대려고 아등바등 할 거 아니냐. 엄마 입장에서 그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 아유, 안 그래? 엄마 괜찮으니까 돈 될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끝까지 제 걱정을 하는 우리 엄마. 제가 정말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엉엉 울고 있었더니 저한테 무슨 줄초상 났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 암이래. 평생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나랑 언니 본인 힘으로 키워낸 우리 엄마가 암이래. 암.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근데 뭐? 줄초상이 나? 장모님이 암이시라고? 아이고, 이를 어쩌냐. 근데 장모님 그 보험은 있으신 거지?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신데? 그거 있어야 병원비도 해결될 거 아니야. 우리도 돈 없는데.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퍼주면서 암 걸렸다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니? 진짜 내가 이런 놈 뭘 믿고 결혼을 한 건지. 저는 정말 그때만큼 이혼을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이나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저희 가족의 일을 남일처럼 이야기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지 가족만 끔찍하게 챙기고 제 가족은 남보듯이 대할 수 있을까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랄 때 말고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싶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그만둔 언니와 간병인이 엄마를 돌보았고 주말에는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댁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아니, 그거 옆에서 뭐 수발된다고 사돈 건강이 나아진다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더 나을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고생을 하고 그래? 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가 아픈 거라고요. 아니, 그 부자 사돈 처녀가 간병인도 붙여놨다며? 그러면 좀 쉬엄쉬엄하지 뭔 생고생이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애들도 챙기고 주말에 그 아범이랑 애들만 냅두고 자꾸 집을 비우니까 우리 아들이 피곤해 죽으려고 하지 않냐.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돌아가는 건 몰라서 그러세요? 어머님 아플 때에도 자식들이 신경 한 번을 안 쓰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무시대요. 저는 정말 울고불고 난리를 다 쳤습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더 투병을 하셨어요. 암이라는 게 잡힐 듯 안 잡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 치료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의 암은 작아질 생각은커녕 점점 더 커지며 번졌습니다. 엄마는 결국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주말에 제가 엄마를 혼자 돌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베개 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서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주 낡은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줘? 그러지 마. 내가 평생 넣어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돈이다. 네 언니도 알긴 하는데 네 언니 앞에서 주면은 또 삐칠까 봐 몰래 주는 거야. 이 돈 꼭 너 필요한 곳에 써라. 알았지? 급할 때 써, 급할 때.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이거 너 줘서 난 마음 편안하다.
그 통장을 슬쩍 열어보는데 통장에 제가 까먹을까봐 비밀번호까지 적어두셨더라고요. 근데 글쎄 공이 몇 개가 붙었는지 저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려 5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 돈을 우리 엄마가 어떻게 모았을까요? 식모살이 하면서 5억을 모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해서 이 돈을 모았을지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힘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마치 마지막 숙제를 다 해결했다는 얼굴로 편안하게 주무시다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제발 천국에서는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발인까지 마치고 모든 정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준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다시 봐도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신기했어요. 그 통장 뭐야? 장모님이 뭐 보험금이라도 남겨주시고 가신 거야? 알 거 없어 탐내지 마.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거니까 건드리지도 마. 알겠어? 우리 엄마가 나 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거라고. 남편은 입을 삐죽이며 필요 없다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그 통장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도록 통장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통장이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사망자의 통장이라서 사망 신고를 한 뒤에 절차를 밟아야 하더라고요. 상속 절차요. 저는 그래서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통장을 동결하기로 했어요. 제 계좌로 옮기려고요. 근데 직원이 상상을 초월할 말을 하더라고요. 고객님, 이 통장은요, 동결해도 넘길 금액이 없는데요. 잔고가 0원이에요. 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기 떡하니 5억이 찍혀져 있는데 잔고가 어떻게 빵원일 수가 있어요? 통장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달 전에 전액 출금을 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저쪽 중구 쪽 지점에서 출금한 걸로 나오는데. 저는 식겁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의심이 되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추궁을 시작했어요. 여보, 나 지금 은행인데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 아니, 우리 엄마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이 한 푼도 없다는데. 이거 당신 짓이지? 아, 장모님 통장? 그 장롱 안에 숨겨놨던 거? 그거 내가 진짜 급해서 썼어. 아, 미안해. 미리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화낼까 봐 말 못했어. 아니,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남겨준 돈을 왜 네 멋대로 써? 장모님이 급할 때 쓰라고 하셨다며. 유언대로 급해서 좀 썼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당신이나 나나 부부니까 한 몸이잖아.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당장 돌려내. 내 돈 돌려내라고. 이미 다 썼어. 그걸로 우리 엄마 집 샀어. 아니,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내 안게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거만큼 급한 일이 어딨어, 안 그래? 저는 은행에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의 지랄 발광을 넋놓고 구경하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그때만큼 남편 놈을 죽이고 싶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감히 그 돈을 지 멋대로 쓴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확인했을 때 그 통장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있었어요. 어떻게 지 멋대로 그걸 출금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 죽고나 죽자는 심산으로 남편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통보를 하고 저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시댁에 먼저 갔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시댁 문을 두들기니 한껏 여유로운 표정의 시어머니가 저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예, 너 왜 이렇게 잔뜩 뿔이 난 얼굴이냐?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따마다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남겨준 돈으로 집 사셨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당장 내 돈 내놔요.
아이고, 나는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구나. 뭔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제가 다 듣고 왔다니까요. 모른 척 잡아떼는 짓 좀 그만하세요. 사람이 뭐 이렇게 철판이 단단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할 얘기야? 어쩜 이렇게 대바라지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요즘 며느리들이 독해도 너무 독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급할 때 쓰라고 꽁꽁 숨겨둔 돈을 홀라당 집 사는 데 써버려요.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진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준 집이다. 우리 아들이 나 길거리에 내앉을까봐 효심이 그득해서 사준 집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내 돈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내 돈. 내 돈인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냐고. 니들? 얘가 이제 막 나가자는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니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도 가족이다. 사돈이 남기고 간 돈 쓸 권리가 있는 가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급한데 어떡하냐. 사돈이 이런 걸 예상하고 주신 걸지도 모르잖니. 내 집 얻어서 편히 말년사를 하고 주신 돈일지도 모른 거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월세로 살던 그 집, 더 이상은 어떻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내쫓길 수 없어서 집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 5억이라는 돈으로요.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쓸만한데 쓴 거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뭘 할 거냐고요. 없이 살다가 큰 돈 생기면 오히려 못 쓰고 낭비하는 법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이런 인간들을 그동안 시댁 식구라고 챙기고 있었다는 게 한탄스럽더라고요. 제가 돈 쓸 곳이 없어서 안 썼겠어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좀 더 크면 유학을 보낼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공부 제대로 시키고 싶었거든요.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고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소리는 안 듣고 싶었었는데 그 돈을 그렇게 홀라당 써버리고도 당당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요. 그 돈 우리 애들 위해서 쓸 생각이었어요. 어머님한테 한 방에 쓸 돈 아니었다고요. 저도 다 계획이 있었다고요. 참네. 애들이 몇 살인데 애들한테 쓰겠다고 그래. 모두 그 돈 모아가지고 공부시켜봐야 애들 머리가 좋아야 따라가는 법이지. 너 닮았으면 공부 못할 게 뻔하다. 그렇게 땅에 벌어버릴 바에야 내 집에 산 게 먼저 아니야? 막말로 너 이제 천에 고할 신세 아니냐고. 부모라고는 나 하나 남은 거 아니냐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지. 맨날 그렇게 돈 훔칠 생각만 하는데 그걸 부모라고 모실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이것이 진짜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너 지금 그 말 당장 사과해. 지금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기가 막힐 사람이 누군데 제 앞에서 역정을 내는 건지 속이 부글부글 그렇죠. 그렇게 대치를 하는 사이에 남편도 시누이도 퇴근을 한 건지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쌓아온 분노가 터져서 그냥 확 울어제끼고 말았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면서 지들 마음대로 쓴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 마음대로 출금해서 집을 사. 내 돈 내놔. 내 돈 당장 내놓으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로 장모님 보험금이야? 와, 장모님 대단하시다. 보험금이 어떻게 5억이 나와? 그거 쉽지 않은 건데. 보험금이면 뭐 달라지니? 더 쉬운 것 같아. 우리 엄마 보험금은 징작에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다 썼지. 그 돈은 우리 엄마가 평생 마음고생하고 쥐 잡히듯이 시집살이 안 될 거라고.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돈이요. 어떤 돈이었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죽어라고 시켰던 친가의 돈이었어요. 할머니까지 전부 돌아가신 뒤에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니까 며느리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던 그 집이며 논이며 전부 팔아서 생긴 돈이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와중에도 그 돈을 안 쓰고 들고 있었던 것은 전부 자식을 생각해서였어요. 본인의 몸을 갈아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일찍 하늘로 가게 되면 딸들에게 자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악착같이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고 들고 있었던 돈이었다고요. 언니는 그래도 좋은 곳에 시집을 가서 누구보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저를 위해서 아껴두었던 거예요. 언니에게 서운해하지 말라면서 둘째는 꼭 자기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등바등 사는 꼴이 자기 인생이랑 닮아서 이 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었다고 언니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언니도 더 뭐라 하지 못하고 저에게 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었고요.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써?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집을 사는데 썼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적어도 나한테 허락은 맡았어야지. 내가 그렇게 쓰겠다고 했으면 무시했을 거잖아. 장모님 유언대로 급한 곳에 쓴 거 맞잖아.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 집 해주는 것보다 급한 일이 있어?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그래, 내 돈은 니네들 마음대로 막 쓴 게 문제라면 문제 아니겠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마치 제 3자인 척하는 시누이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으니 남편이 그 통장을 들고 가서 출금을 했을 거라 생각했겠죠. 사망자의 통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을 했던 지점이 시누이가 일을 하는 지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통장은 동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그냥 출금을 했다는 거죠. ATM 기계에서 5억이라는 돈이 뽑히겠습니까? 창구 직원들이 확인도 없이 사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주었을까요? 직원이랑 짜고 쳐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누가 봐도 유추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조력자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 시누이라는 것은 뻔했습니다. 그 지점이 시누이가 일하는 지점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남편과 시누이, 시모까지 모조리 다 저를 속이고 우리 엄마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집을 산 것에 작당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어? 그 돈을 뽑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엄마 재산 출금한 거 죄값 물게 될 거야? 아니 언니, 나는 그거 그냥 오빠가 부탁해서 해준 거야. 뭔지도 몰랐다니까. 그럴 리가 있니? 우리 엄마 통장인데 그런 얄팍한 변명 안 통해. 내일 당장 경찰 끌고 가서 CCTV부터 확보할 거야. 너 그거 불법인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이 문제 쉽게 못 넘어가? 아니 언니, 정말 가족끼리 뭐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나 은행에서 잘리면 큰나. 나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언니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네 얼굴을 왜 봐? 나도 이 새끼랑 이혼하고 이 망할 집구석 탈출할 건데. 우리는 앞으로 법원이나 경찰서에서나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싹 다 고소할 거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했겠다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래는 제 손에 들어와야 했을 5억으로 시댁집을 매매했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미리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언니는 잘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상당히 유능했습니다. 모든 일을 꾸미는 동안 저는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했습니다. 사실 고소라는 게 마음을 먹는 게 어려운 거지 일을 처리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시댁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증여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 신청을 하는 것도 한 세월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님께서는 긴급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 금지가 걸려 매매, 증여, 대출 등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 재산을 허락 없이 빼돌린 것을 횡령죄로 물 수 있나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폭탄을 투척했고 전부 고소를 때리겠다고 하고 저는 잠시 언니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우리 언니 좋은 아파트 살아서 현관 입구 근처에도 시댁 식구들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경비실부터 방문 처리가 되지 않으면 발을 들이지 못하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훌쩍 지나고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온 연락이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덕에 5억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저에게 돈을 갚아야 하게 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100%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유능하신 변호사님께서 처리를 잘 해주신 덕분에 제가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시댁은 저에게 5억 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시댁집을 경매에 붙이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시댁집은 강제로 매각을 해야 한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쉽게 풀어드리자면 시댁은 본인 명의의 집을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는 5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돈을 못 갚는다고 배째라 해버리면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시댁집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시댁은 집을 잃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꾸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의 말입니다. 그 소송을 무려 1년이나 했다는 뜻이에요. 언니 결과 나왔어. 나 이제 5억 돌려받을 수 있어. 그 인간들 그 집까지 전부 포기하게 만들면서 말이야. 아휴, 고생했다. 그 잡것들 감히 우리 엄마의 한이 서린 그 돈을 먹고 튄 주제에 행복하기를 바라. 저의 30대를 그리고 40대의 절반을 그 인간들에게 목을 매다느라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지만 정말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은 집도 잃고 돈도 잃게 되었습니다. 제 돈 5억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경매에 붙여진 집이 살 때보다 시세가 훨씬 떨어져서 남편 놈은 저에게 갚아야 할 돈도 손해를 보게 되었죠. 경매에 낙찰된 집이 3억대였거든요. 법정 이자까지 따닥따닥 붙는 마당에 판매 금액까지 손해를 봤으니 얼마나 꼬수운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도 마쳤습니다. 입버릇처럼 시댁과 남편이라고 불러서 헷갈리셨죠. 소송 걸자마자 언니 집으로 피신 오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 걸었죠. 그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좀 터무니없어서 투룸 하나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5억을 돌려받게 되었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저는 돈을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와, 나 진짜 독하다 독해. 적당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 엄마 집도 넘어가게 만들고 말이야.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네가 할 말은 아닐 텐데. 지옥은 너 나가라 이 개새끼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고 우리 애들이 있는데 이자까지는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만 합의 좀 해줘라. 누가 여기서 끝이라도 낸다고 하든 너 양육비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여기서 복수 끝낼 마음 없어. 기대해. 제가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 전 남편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정말 이대로 복수를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무원 고발을 해버렸거든요. 남편 놈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무려 5억이라는 돈을 강탈,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걸 그 깐깐한 공무원 세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직장에서 당연히 보직 해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전 신우도 벌벌 떨었죠. 신우는 더 심각한 문제에 국면했거든요.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출금했으니까요. 무려 5억을요. 저는 전 시누이가 일하던 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좀 쪼달려서 우리 언니가 변호사 선임해서 도와줬어요. 전 시누이는 당연히 해고를 당했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했습니다. 전 시댁은 쫄딱 망해버렸죠. 전 시누이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은행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 시누이도 결국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저를 어찌 알고 찾아와 빌더라고요.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게임에 넘어가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자꾸 월세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그랬어. 언니, 나 이혼당했다. 양육권도 뺏겼다.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언니도 애 키우는 입장이니까 엄마 마음 잘 알잖아.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공무원 연금도 못 받는데 나 이 나이에 어디 취직해서 뭐 먹고 살아. 제발 한 번만 우리 용서해 주라.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게. 바짝 엎드려서 살게. 눈물로 읍소한 그들. 하지만 제가 봐줄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들은 그대로 경찰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울부짖는데 그 모습을 미리 봤으면 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절대 변할 리 없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2달이 뻗고 시댁 식구들이 돈을 어떻게 갚나 살펴봐야겠습니다. 돈 안 갚으면 그나마 겨우 얻은 그 집의 세간 살림까지 전부 압류딱지 붙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발 제 돈 끝까지 갚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